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설 연휴를 품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몇 가지 뉴스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창업주인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롯데그룹장으로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큰 절도 하고 어조도 강해지고 이런 걸 느꼈는데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랬고요. 중도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도 담고 있습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오늘 이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고요. 20일 이전, 오늘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기존 규제가 적용이 되고 이렇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시장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큰 추위가 몰려온다는 대한인데요. 이 추위에 대한 대비보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곳에 따라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또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겠고요.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래도 이제 만성이 돼서 마스크 잘 안 쓰시더라고요. 오늘 마스크 꼭 챙기십시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 이제 이번 주에 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시잖아요. 계획 세우셨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전 보러 간다.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냥 재미로 네. 신년 운세 몇 번 봤던 기억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맘때쯤 소위 말해 점집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무속인과 관련된 사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손님이 또 계세요. 전원주 선생님을 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년에 또 새해 운세 보러 다녀오셨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도 이제 옛날에 답답할 때 예. 연예인으로 자꾸 뽑히진 않고 밑바닥에서 힘들 때 답답하면 찾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너는 입이 아래로 그냥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노년이 좋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맞췄네. 네, 그러더니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예.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궁금할 때 찾아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부쩍 많을 거라고요. 총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황규락 기자님도 함께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신년 운세 뭐 보신 기억 있으세요? 저는 가끔 이제 신문 같은 데 나오는 이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런 거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예, 아, 그렇구나 오늘 맞아, 조심해야 맞아. 되겠다 뭐 이럴 네.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분들도 점 보시나요? 저도 이제 올 초에 지인하고 같이 그 사주 보는 곳에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올해 아주 대운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 주변 분들이 너무 잘 된다고 네. 하고, 근데 또 사주가 과학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어. 근데 또 그거하고 점이나 이런 굿 이런 건 또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점집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못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주 가시는데 용하게 또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것도 맞추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가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직접 못 가고 네. 가서 올해는 좀 어떻다 합니까? 하면 네. 걔한테 카더라.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가서 걔한테 카더라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기분 좋죠. 예.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조심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무슨 거액의 구술하라는 둥, 또 액땜을 해야 된다는 둥, 이래서 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례도 있고 막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집을 찾는 분이 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먼저 한 무속인이요, 이 주부에게 이제 가족들을 위해 구슬해야 하고 한다면서 거액의 금액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얼마였을까요? 거액 아니 제가 저 금액? 구파는요 네. 한 1,000만 원 부르더라고. 비싸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큰 사건이었으니까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천만 원? 3, 네, 4천만 원? 바로 무려 7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마어마하죠? 몇 천만 원이 아니고 72억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아 그럼. 아니 집이 그럼 한 채, 두 채 값이네요. 와. 어떤 성인이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구슬한다고 해도 과연 72억 원. 이거 참 그런데요. 네,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한 주부가 이 남편이 시장 공천에 붙여야 된다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속인이 자신에게 돈을 내고 구슬하면은 이 남편이 공천에 붙고 아니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계속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돈을 안 주면 남편이 공천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돈을 줬고 그럼 공천에 붙었나요? 네, 그러나 이 남편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줬는데도 공천에서 똑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무속인이 이 돈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제 공천을 또 다시 붙게 하려면은 또 5억 원을 또 내야 된다. 어허.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61차례에 걸쳐서 약 72억 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야. 이 거액의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요, 이 주부님은 이 보험 대출도 받고 또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이 나중에는 이 남편의 공장 자금을 전부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전 재산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출 받고 지인들한테 돈까지 꿔가지고 갖다가 줬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맹신할 수 있었지?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뭐, 72억 몇억 원이랬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지만 너무 그 돈을 크게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게 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주부님한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명문대에 입학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술했는데 정말 명문대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다 믿고 싶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됐는데 그 아들은 날 인정도 못 받고 그 무속인이 구슬해서 합격했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무속인이 주부를 만난 게 네. 한 봉사단체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주부가 이제 지역의 유지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아들이 구술하고 나서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술 안 하면 남편이 공천에서 떨어진다. 네. 구술해야 공천에 꼭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또 믿고 결국에는 총 72억 원까지 건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너무 커요. 72억은 정말 일반적인 돈이 아니거든요. 어우, 아무리 사람이 그 답답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받았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장 가서 이거 그냥 여기를 잡아 뜯고 나서 돈을 다 받아내든지 해야지.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뻔뻔하게 받아내고 또 공천도 안 됐다면요? 네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당장 가서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번에 72억이 아니고 이렇게 내라 해서 공천이 안 됐어. 그래서 왜 공천이 안 되냐고 갔더니 아하 이게 모자랐다. 그래서 요걸 더 내라. 그러니까 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또 내고 또 내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명문대에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구술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술했는데도 공천을 못 받았어. 네. 그러면 요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기죄라는 게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네. 말하는데 과연 속였느냐 안 속였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 효력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기죄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점이라든지 무속 행위를 하면서 마음의 평정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기라 보지 않고요. 우리 사회 통념상 그 금액이 클 때 네.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효력 여부를 떠나서요. 72억 원, 수십억 원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요. 7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굿이 도대체 굿이 어떤 굿인지 좀 알고 싶고요. 네네. 이 굿을 한 사람들 예. 그 뻔뻔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굿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게요. 네. 이 피해자인 주부님이 이 무속인이 벌이는 구판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있어요. 말로만 굿이었던 거죠, 이게. 예? 그 구슬 구슬 안 안 한 했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술 안 하고 네. 구술했다고 그래요? 네. 아, 이 부분은 완전 사기네. 이 피해자가 이 무속 의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굿을 하지 않은 것으로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했다고 네. 말만 하고요. 그래서 이 사기죄 판결문에 보면 이 굿을 할 의사라든지 능력 또 이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굿을 하면 뭐 괜찮다, 뭐 신이 노한다, 뭐 이런 얘기도 기망행위, 속임수로 봐가지고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피해자인 주부 입장에서는 이게 굿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72억 원이나 줬는데 이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속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72억 원 중에 일부는 내가 굿을 하려고 받은 게 아니고 빌린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했어요, 재판에서. 네. 그럼 잘 됐어. 빌려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법적으로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대여금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렸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아요. 빌린 돈에 대해서도 갚지 않고 또 이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이제 거액으로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는 이건 역시도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때 이 무속인은 그 빌린 돈으로 내가 부동산을 샀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일부를 넘겨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속인이 산 부동산의 지분을 왜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부동산에 대한 거 필요 없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2심이 끝까지 진행될 동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해져.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건데 그 사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점을 보고 뭐 굿을 하고 무속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우리 법원의 기준은 무속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복채 정도를 주고 뭐 점을 보고 무속 행위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 이상의 금액일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굿을 하면서 상을 차리는데 상 차림 비용하고 실제로 굿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날 때 이 네. 사건 같이 수십억 원 정도가 된다면 네. 이것은 사기죄에 가까워지고요.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야, 72억은 뭐 워낙에 거액이라서. 근데 이런 정도의 거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기 사건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되게 그 마음이 약하든가 뭐 답답한 일이 있는 네. 사람이 꼭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이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네. 이게 그리고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요. 이번 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워낙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부분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 외에도 어떤 유형이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네, 좋겠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대박 행운에 대한 감언이설.
대박 행운? 이와 관련된 사건도 좀 전해주시죠. 네, 관련 사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는요, 이 건물을 팔고 싶은데 평소에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의 소개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걸로 구슬하면은 건물이 꼭 팔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건물 앞에서 구슬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치. 그 앞에서 구슬하면 된다. 건물 바로 앞에서. 그렇죠. 그거 아니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입주자가 다 나와서 구슬해라. 네. 다 같이 하면. 이것도 아니면 뭐 돈인가? 돈 관련된 네. 건가요? 정답은요, 네, 네. 바로 여우를 불태운 가루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들어보셨나요? 여우를요? 네. 여우를 여우를 불태우고 불태운 가루가 있어요? 태우죠?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현 선생님? 저는 이거 생전 처음 들어봐요. 이상하네. 이거 말도 안 돼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건물을 팔고 싶어 하는 이분은 이 평소에 약 한 40억대 그 이상 정도로 좀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리지 않자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 점집으로 간 건데요. 이 무속인이 내가 모시는 이 신이 이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하면은 이 건물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이 43억 원 이상의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미래를 말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그러면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게 40억 넘게 팔고 싶으니까 그냥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속인은 돈을 얼마나 그럼 네. 들어간 거예요? 여우를 불태운 가루. 야, 저도 아유. 여기 본 적도 없는데 여우를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걸 불태워서 가루. 그만큼 그런 가루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얘기한 것 예. 같아요. 무려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 효용을 좀 더 보려면 선납을 좀 해야 된다 라면서 절반인 1억을 지금 선납을 하고 나머지 1억은 건물이 지금 매각되면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총 2억 원 금액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여우를 불태워가지고 그걸로 구슬했다는 건가요? 네. 아,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부적을 태우거나 뭐 구슬했다고는 하지만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속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기라고 가장 이제 혐의가 짙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대역을 섭외했습니다. 그것도 그 무속인의 전 남편인 이제 전 남편이 와가지고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건물이 마치 팔릴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피해자분은 진짜 건물이 팔릴 것 같고 누가 와서 유심히 이제 건물을 보고 진행이 될 것처럼 하니까 정말 그걸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 정도 금액이 조금 적고 이렇게 남편이나 이런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도 많을 뿐더러 위장하고 가장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팔리겠습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또 고가에 파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재물 1억, 2억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명백합니다. 그럼 이건 완전 사기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팔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한 건 이건 완전 이거 사기죄로 걸릴 것 사기죄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뭐 그런 그 운이라든지 좋은 것에 대한 것을 가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봤고요. 실형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각본까지 썼다는 거 보면 완전히 기만을 하려고 작정을 했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한번 사건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불행 예고로 협박입니다. 이건 무서운데? 불행 예고를 하면은 이건 무서운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무속인에게 한 주부가 찾아왔는데 그 주부에게 이 무속인이 구슬하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협박을 했답니다. 과연 어떤 협박이었을까요? 이거 그러면 뭐 사고가 날 거 아니야, 다칠 죽는다고 수 그래. 있다. 죽는다고 그래. 그냥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이거 안 하면 죽어. 딱 이렇게. 뭐 그런 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아니면 거예요? 당신 이거 안 하면 망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망한다는 게 얼마? 너무 무섭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딱 찾아가면 이거 안 하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비슷한 얘기인가? 가장 아픈 곳을 갖다 콱콱 찔러주니까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전 보러 가면 당신 이제 행복한 아침에서 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아들이 죽는다. 그래. 이렇게 간다. 협박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요. 한 주부님이 이제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러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무속인이 아들이 35살이 되면은 병이 생겨 죽고요. 또 딸은 신내림을 받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공포심을 심어준 거죠. 아들이 죽는다, 딸이 신들린다. 이러면은 그 공포에서 그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엄연한 협박이 맞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요. 이 주부님이 그렇게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주부님의 어머님이 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아버님이 신체장애가 조금 있으셨다고 합니다. 또 외할머니는 아예 이 신내림을 받은 적까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족사가 불운했던 이 점을 통해서 이 무속인이 요점을 악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상 중에 너 원인 불명으로 죽은 조상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위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주부는 좀 답답한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가족사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요. 이건 죄도 제일 큰 죄입니다. 네. 아니 그 어머니가 갔어. 아들 내외 있고 그럼요. 며느리도 있고 그 내 가족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네. 기울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도 그때는 가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럼. 이렇게 하소연하고 덤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가족을 건드렸다고도 하죠. 이건 네. 정말 이건 너무 나쁜 범죄인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2009년부터 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굿을 60번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무속인은 약 7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7억 8천을요? 야. 아니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기죄를 걸려도 크게 걸린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사건도 사기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굿값으로 7억 8천만 원을 받고 60여 차례 이제 굿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사회의 상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도가 지나쳤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죽는다. 딸이 신내림을 받는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사람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을 줬다라는 점도 사기죄를 인정할 때 아주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네. 공갈 협박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갈 협박에도 해당하는데요. 사기죄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속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협박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뭐 아들이 죽는다, 네. 남편이 뭐 이혼할 거다, 또 교통사고 당할 거다, 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했던 경우에 1억 6천만 원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이 경우 이 무속인한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무속인이 아주 뭐 누가 죽을 수 있다 이런 협박성의 멘트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무속인은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그래서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간 40여 차례 굿을 하면서 이제 13억 원 상당의 돈과 어떤 귀금속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 굿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속인도 사기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본인도 모르면서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또는 당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협박조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을 심하게 줘서 구술하게 하거나 부적값을 받게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어떤 결과를 확실하게 약속하면서 고액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돈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기죄는 경제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결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무속인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계속 이걸 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라도 이제 일부의 금액을 돌려주고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이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리 재산을 좀 확보해 둬야 됩니다. 이 무속인한테 재판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필요한 거는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채권 같은 게 있다면 그 무속인 관련해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절차를 좀 거쳐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기 혐의의 무속인과 그렇지 않은 무속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구술하러 가거나 점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부분이지요. 그래서 목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다 사기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값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누군가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실제로는 또 구술하지도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이런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까지도 받아낼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설이 오고 우리가 설 이러면 막 너무나 즐거운 명절 이래야 되는데 늘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부간의 갈등 얘기하면 꼭 가해자는 시어머니고 피해자는 며느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가해자고 시어머니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시어머니의 말이 있다고 해요. 오수진 변호사가 또 어려운 걸 또 맡으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며느리 입장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네. 자, 그 설문조사 결과 명절에 듣기 싫은 시어머니의 말에는 얘야, 아범 좀 챙겨라. 야윈 것 같다. 아우. 그 앞에 말이 없이 야윈 것 같다라는 말만 야윈 것 들어도 뭔가 이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네. 너만 먹니? 뭐 이거지.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 살찐 것 먹니? 같다도 혼나요. 살찐 것 같다. 내가 먹고 쪘는데 왜 아내한테 뭐라는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데요. 네,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양쪽에서 아들을 네. 집에 오는데요. 네. 며느리는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해서 우리 아들은 거칠해서 들어보면 당장 며느리를 이렇게 째려보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쁘게 하지 말고 아들 좀 잘 먹여서 좀 챙겨줘라. 번쩍번쩍한 얼굴로 데려와라. 네. 너무 이혼다 그러면 먹일 거 다 먹입니다.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 오. 이제는 요즘 젊은 애들이 덤벼요. 한나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런데. 맞아.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네. 옛날에는 시어머니 말이 하늘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시어머니 말이 저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때 서글픕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뜨끔할 때도 있어서 로션이라도 이제 바르면서 시댁에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면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벌써 가니? 벌써 가니. 그리고 벌써 가니. 대간이. 하지 말라는. 벌써 가니. 그리고 또 이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애 하나 더 가져라. 아유.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돌보느라고 취직하고 있지 네. 않은 그 며느리들한테는 집에서 놀지 말고 좀 취직해라. 요즘엔 다 같이 번다더라. 요런 잔소리가 주로 남편을 더 챙기고 그 아내, 며느리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섭섭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닌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경험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시어머니 마음은요. 그래도 항상 아들 며느리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며느리 입장도 좀 궁금해요.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한번 약간 요거는 조금 서운했다, 섭섭했다, 뭐 이런 거 네,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꼭 저렇게 웃습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것도 약간 떨리는데요. 네. 사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결혼 5년 차고 이제 저 둘째까지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 명절 때 시어머니가 뭐 말씀하셔가지고 힘들다 이런 것보다 결혼 전에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명절 때 항상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절을 앞두고서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조차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 초에는 이게 여행 대신에 명절에 와서 뭐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진짜 여행들 많이 가요. 저는 신정 설을 세니까 네. 이번 설에 어디 여행 좀 가보려고 여행지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꽉 찼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게 무슨 이게 시부모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얘기할 때 남편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남편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대구에 이제 명절하러 가는데 가 있으면 뭐 부엌에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어머니가 네. 못 들어오게 하고요. 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고 어머니 볼 때는 또 편안한 척 하다가 아내 보면 또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 그래. 혼납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아내는 뒤로 시트 탁 이렇게 눕고 아 힘들었지? 딱 하면서 이렇게 이게 참 맞아. 남편 쉽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제일 힘들어요. 황규락 기자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요? 네, 저희 주변이 이제 다 친구들이 새신랑이잖아요. 네, 네, 새신랑.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시어머니랑 이제 며느리가 싸우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참다가 이제 언젠가는 네. 이제 두 분이 갈라서게 하겠다 막 이렇게 네. 벼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황규락 기자 친구들 혹은 박지훈 변호사처럼 남편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요.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급증을 한다고 해요. 뭐 통계에 따르자면 지난 설에요. 바로 다음 달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이 3,211건. 그러니까 직전 달 대비해서 무려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 간의 법적 갈등이 또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어서 오늘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네. 있었는지 준비하셨죠? 네,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인데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 사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첫 번째는요. 시어머니의 구박, 억울한 며느리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어머니가 구박을 했는데 구박이다 이거지? 이게 조언이 아니고 구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억울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억울하게 불임 수술까지 받은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이거 센데? 불임 수술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것도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이제 주부가 첫째 딸을 낳은 뒤에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집 근처로 이사를 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손녀의 분유를 정하는 것부터 이 육아에 다 진두지휘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방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다른 의견을 좀 말하면은 너 말대꾸한다. 이런 식으로 꾸짖고요. 또 며느리가 시댁에 맡긴 자신의 딸의 안부를 물으면은 아니 왜 나를 못 믿냐, 못 믿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엔요, 이 시어머니의 강요로 불임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 아니 사연이? 근데 뭐 시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임 시술까지 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는 것도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옳은 소리로 좀 들어주면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먼저서 한 사람의 바른 소리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례는 좀 센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해요. 불임 수술까지 하게끔 하는 이런 사례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가 원치 않는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불임 수술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이 며느리분이 계속 이제 자녀를 맡기시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제 결정해서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많은 분들은 아이가 볼모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또 한편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손주는 아무리 이쁘게 잘 키워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듣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도 좀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아내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기 전에 네. 이 딸의 100일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엄마 없이 100일 잔치를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며느리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네. 이제 남편한테 이걸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두 분이서 싸우는 와중에 이 남편분이 아내 친정에 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백일잔치라는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정말 처음이면서 마지막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에게도 엄청 중요한데 엄마가 빠졌어, 엄마가.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알아서 그냥 주도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엄마를 같이 해야지. 그 주인공이 엄마인데 그거는 아무리 속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해도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딸의 백일잔치에 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몰래 100일 잔치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100일이라는 거는 엄마도 애를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이제 직장에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예 철저하게 나를 배제하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마 며느리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거를 이런 일화를 통해서 깨달은 며느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네. 네. 남편 입장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했었어야 그러게. 되는데 아내 없이 또 며느리 없이 백일 잔치를 한다. 이거는 사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편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인데 이혼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아내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내가 승소한 건데요. 사실은 소송만으로 본다면은 승소 패소를 따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은 평생 가는 고통이 되죠. 그럼. 네. 이 법원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어요. 남편한테도 책임이 크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말한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좀 해서 아내나 아내 식구들한테 친정에 연락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았던 책임이 크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위자료 소송에서 이 남편 측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가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역지사지라고요. 네. 내가 며느리의 입장이면 내 아이의 백일 잔치에 내가 빠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텐데 그런 분위기는 참 희한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갈 때의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그 딸의 엄마가 빠졌다는 거는 저도 암만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잔인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정말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네. 이혼 사유가 가능한 거죠? 네, 우리 민법의 이혼사 6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6가지 중에 2가지가 이런 갈등입니다. 이 고부 갈등,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한테 심히 부당한 학대를 할 때, 마찬가지로 또 배우자의 존속이 며느리나 뭐 사위한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6가지 사유 중에 2가지가 이 고부 갈등, 장서 갈등에서 이 이혼사로 참고 있고요. 이런 경우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며느리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그 고부 갈등 또는 장서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남편 또는 아내만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아내와 장모님 이렇게 같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사실 구박을 너무 심하게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약해졌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구박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걸 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녹음기를 틀어놓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박을 들었다 이러면은 간단하게 일지라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써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구박을 들어서 남편하고 대화할 때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난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다툼에 대한 대화 메신저 내용들을 다 보관을 하셔서 요거라도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지를 쓰고 증거를 남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사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요즘에는 뭐 시어머니 복이 있어야 된다.
뭐 남편 복이 아니라 시어머니 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복. 네. 예, 정말 안타깝지만 고부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며느리가 이런 고부 갈등으로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다가 딸을 낳았는데 3살배기 딸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결국에 이 며느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근데 이거는 고부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우울증에 걸렸다면은 그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런 것도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고부 갈등은 정말 그 며느리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고 그걸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좋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아들, 즉 남편이 방 안에 기름을 붓고 어휴. 방화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이 며느리, 즉 아내가 사망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이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질투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들의 모든 관심이 뺏기자 이 시어머니가 갖은 심수를 다 부렸고요. 네.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하자 그것이 시어머니의 질투에 더 불을 붙이는 격이 됐다고 합니다. 야. 아우, 근데 세상에. 이게 그냥 독자야. 외아들이에요. 진짜 금이야, 그러게 오기야, 말이에요. 귀한 키워서 거죠. 네.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그러면 며느리 하면은 이 어머니로서는 지 손자와 손녀가 태어날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그냥 나왔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정말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고부 갈등이 지속이 되니까 남편이 어느 날을 화가 나서 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제 임신한 아내가 이 시어머니가 돈을 안 줘서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고 이 구석에서 이 채소를 혼자서 깎아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 예. 그걸 보고 너무 아들이 화가 나서 네. 이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방에 불을 지르게 아이고. 된 건데요. 네, 화재 사고 직후에 이제 세 분이서 병원으로 다 실려갔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아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요.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이제 치료 끝에 퇴원을 했으나 네. 아들은 결국 이제 아내가 나 때문에 숨을 거뒀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이건 뭐. 홀로 남아 계시다가 결국에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집안이 풍비박산이란 거 아닙니까? 아우,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네. 그리고 그 남편, 그러니까 집에 불을 질렀는데 아내가 홀몸도 아니에요. 네. 아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아들에 대한 그 집착함, 며느리에 대한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만드네요. 네. 이게 정말 실제 사건이라고 믿기지 맞습니다. 않는데요. 아마 고부 갈등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깝고 참혹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방화 치사 혐의로 남성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중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건은 뭐 그대로 끝났는데 결국은 일가족 모두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됐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참혹한 사건이고 이게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건데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좋을까요? 뭐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말을 새겨서 해야 돼요. 그 소가 반추작용을 하듯이 네. 며느리한테 얘기할 때는 여기서 조금 삼았다가 얘기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가려가지고 하면은 이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얘기하다 네. 보면은 큰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한 발씩 양보하는 거. 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집살이는 옛말, 구박받는 시어머니. 이것도 반대가 이제 되겠네요. 이런 반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뭐 이제 한참 그 조금 시어머니로 좀 젊었을 때는 네. 막 바른 말하고 뭐 반바지 입고 무드러운 야단하고 반찬이 맛없으면 네. 사대질하고 옷대질하고 막 이랬는데요. 네.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 아들한테로 가겠다 생각하니까 네. 이제는 웬만한 거 참고
근데 나이가 또 80이 넘어가니까 네. 뭐니 해도 내가 이 다음에 병원을 해가지고 갈 때 이거 손에다 갈 텐데 하니까는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슴 속에서 참게 돼요. 참게 되니까 일단 아들이 환해져 얼굴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속으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는 웃는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그게 큰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4떼질만 했는데 요즘 5떼질까지 하는. 근데 어떤 사례가 있어요? 네, 이런 사례는 이번에는 어버이날, 심지어 어버이날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남편과 식사 중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니 왜 쌈장에 식초를 넣느냐며 네.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지? 이러면서 우물쭈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이제 아내가 뺨을 서너 차례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폭행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건 뭐야? 아니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 얘기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뺨을 서너 차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있던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어머니가요, 동네에 이제 며느리인 자신의 욕을 계속해서 하고 다닌다고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또한 지체장애가 좀 있으셔서 이 사는 형편도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인 자신의 욕을 계속해서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고요. 이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고요. 약 30여 차례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시어머니의 결국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이 깡패 며느리는 결국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폭행 사건인데요. 당시에 시어머니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예, 그 신고도 이웃 주민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주민 신고를 통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를 하면은 그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바로 그날로 출동을 해서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찰도 이 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를 조사하는 날이 하필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이런 그 약간의 폐륜적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경찰도 참 마음이 착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며느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일단 존속 상해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해보다 이제 부모님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그걸로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존속 상해로 더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가중 처벌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정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야, 이거는 아까 전원 선생님도 막 이제 흥분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네요. 네. 이거 함구무운이라는 말이 요즘 있죠. 저는 정말 입이 있어도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아니, 도덕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며느리들의 입장에 봐서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며느리고 법적인 거를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그 폭력 범죄입니다. 가정 폭력 범죄자라는 얘기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참 이렇게 폭력적인 며느리들 이런 사건들이 심심찮게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요,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가서 시어머니를 폭행해 구속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설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어머니를 공격했다. 이거는 사실 막장 드라마로도 못 쓸 내용이에요.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난 지금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 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예의를 하늘지 말고 어른을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거는 한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결혼할 때부터 좀 결혼 반대가 시댁에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부 갈등이 좀 있어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러는 거 보이고 업체 직원들을 이용해서 존속 폭행을 했고 둘 다 처벌을 받는 또 구속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이제 괘씸해하는 부분은 말대답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서로 웃으면서 이제는요 말대답도 이렇게 그냥
이러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아, 그래 그렇지. 며느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웃으며 설 수 있는 거는요 큰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네, 정말 그 그 대화할 때 정도까지지. 말 한마디, 예. 언행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자리를 그냥 회피하는 게 나아. 그렇죠. 분위기를 한번 그러니까 바꿔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짜 큰일 나요. 맞아요. 그냥 도망가라고 그냥. 그래야 일단 돼. 한번 그 환경을 바꾸고 바꿔야 돼.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게 이게 중요한 한 거. 템포 쉬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 나가실 때는요, 포인트가 시어머님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서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피한다고 나가는 것조차도 버르장머리 버릇없다고 없다. 하실까 이제 봐. 굉장히 크게 그 싸움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고 네. 막 가출했다 이러면서 신고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도 있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자리를 피해주시면 그동안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런 상황이 시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아, 며느리가 나가야지 왜 시어머니가 나가요? 아니 근데 꼭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가. 남편이 나가요. 아들이 나가. 내가 못 사겠다.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나갑니다. 아 정말 웃지 못할 사연인데.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고부 갈등이 역시나 이제 말로써 계속해서 감정이 네. 격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은요, 이 며느리가 김치를 갖다 드리러 시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는데 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의 이 험담을 했던 겁니다. 아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의 험담을 한다. 요것도 좀 센 거 아닌가요? 요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돈끼리 좀 눈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저쪽 친정어머니가 얼굴을 하나 고치고 왔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 그런 거는 걸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냥 자기 얼굴대로 살아야지. 뭘 또 뜯어 고치고 왔나 그래가지고 예.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고 아들을 불러서 야, 너희 장모야 무슨 나이값을 하라고 그래라. 얼굴이 정말 고쳐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왔냐. 지가 무슨 타렌트냐. 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내 며느리한테 못합니다. 그래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제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고 이 70대 시어머니의 가슴을 발로 오! 찼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타박상이 또 난 겁니다. 폭행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이 주민들이 또 왔고요. 이 법정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반말로 너가 나한테 물을 뿌렸잖아. 뭐 너가 뭔데 우리 친정집 엄마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따졌고요. 반대로 시어머니는 너가 날 때렸냐. 너희 집 올케도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사실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데 폭행하고 그렇죠. 어른에게 반말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때 시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네. 시아버지가 왔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래서 더 맞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게 만약 남편이 좀 빨리 왔으면 폭행이 줄었을 것인데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의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네, 존속상해 혐의로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벌금밖에 안 받았어 하고 굉장히 분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부 갈등의 끝판왕 시어머니의 집착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집착입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하루에 뭐 20통, 30통씩 이제 전화를 거시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거나 또는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이 내외를, 아들 내외를 미행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을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놔서 아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고부 갈등이 아니고 범죄네. 이거는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의 다른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인이 보기에 이 며느리가 이 꽃뱀같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사귀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줬고요. 또 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8천만 원을 줬는데 이 역시도
알아보니까는 이 며느리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시어머니는 그래서 그랬다라면서 지금 뭐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럼요. 일단은 그 결혼 전에 반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귀한 아들이 혹시 다 잘못된 만남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사례가 바로 그 시어머니까지 같이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지금 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계속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저희가 너무 강도가 센 거 네.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설이에요. 예? 다 저 가족들이 만날 텐데 전우주 선생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뭐니 해도 다 한 가족의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으면 서로 사이좋게 노를 저으고 인생길을 가야 그 가정이 원만하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이런 것도 서로 새기고 이해하고 한 가족이 조용히 한 배를 타고 자연히 노를 젓고 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네. 보셨죠? 전원주 선생님 며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저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저희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주차장에서도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네. 많아요. 제가 겪어본 게 있었는데요. 제가 주차를 해두고 갔는데 제 차를 긁어놓고 뭐 전화번호 남기지 않고 그냥 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사고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조치가 뭐 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그 처벌 자체는 징역 5년 아니면 이하 아니면 벌금 1,500 이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나? CCTV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해서 뺑소니범들 잡기가 정말 그럼. 쉬워졌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이 운전자가 잠시 운전석을 비우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사건인데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내리막길인 일방도로 도로에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질주를 하다가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과 여성을 빠른 속도로 칩니다. 네, 당시 운전석에는요.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 운전자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잠시 세워둔 차량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다가 예. 갑자기 사고가 난 겁니다. 야. 자, 화면이 여기서 정지가 됐습니다만은 저 정도 속도로 봤을 때는 사고가 난 남성, 여성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요. 그중에 그 피해자 여성 한 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하. 어머, 아니 주차를 네. 해놨다고 했는데 차가 움직였거든요. 이 세워둔 차량이 도난됐다라고 이제 이 운전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은행 인출 받는 과정에서 이 주행 모드로 원래는 정차 모드나 주정차 모드를 해야 되는데 주행 모드로 해놓고 실수를 하고 아마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주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주정차 금지 구역. 네. 네. 거기에 내려놓고 주행 모드로 했다 보니까 이게 싹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뭐 부주의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네, 되나요? 지금 일단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 불법 주차인데다가 주행 모드로 두고 주차를 한 그 명백한 과실이 있어요. 게다가 피해자 중 한 분은 또 의식이 없는 정도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하고 관련돼서 법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다 처벌되는데 또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는 안 되고요. 네.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절대 불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후방 10m 이내는 아예 안 됩니다. 건널목, 교차로 이런 데는 주정차 자체가 불가능한 구역이고 이런 것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네, 대부분은 그냥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이게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도로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벌어진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이 네. 중앙선을 넘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서 네. 예, 굉장히 좀 본인은 어쨌든 중앙선을 넘어서 잘못을 네. 했지만 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사건이 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많아요. 지금은 그 예전 아파트 가보면요. 네. 그냥 아파트 안에다가만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에 쫙 세워놨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 근데 나만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법원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지금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상 책임까지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 책임의 정도는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편도 1차로에 덤프트럭이 불법 주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그 덤프트럭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결국엔 이때 이제 튀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서 결국에 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요.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한 덤프트럭의 운전자까지도 형사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앞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주차한 차에 네. 운전자가 없어도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처벌도 그렇지만 민사상 책임을 많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40% 이상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트럭이 1차선에 이제 불법 주차가 돼 있고 주정차가 돼 있었고 그중에 택시하고 가다가 택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앙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사건인데 주정차가 됐던 트럭도 과실 40% 책임을 져라라는 민사 사건이 있습니다. 네, 주정차 중요하다.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죠. 이어서 다음 주차장 사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고는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동차. 차가? 네, 차가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네, 실내 주차장에서 이 차량이 벽을 뚫고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하늘을 보니까 차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황당했다고 하는데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건물 외벽에 커다란 구멍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요, 이 승용차가 보시다시피 뒤집혀져 있는데요. 이 주변은 부서진 파편으로 완전 아수라장이 돼 있습니다. 예. 실내 주차장 4층에서 이 3층으로 내려오던 승용차가 벽을 뚫고 떨어진 겁니다. 아, 저거 큰 사고 날 뻔했네요. 깜짝 놀랐겠는데요? 저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저게? 이게 실내 주차를 해놓은 차가 나오다가 떨어졌다는 네. 건데 실내 주차장법은 또 어떻게 마련이 되어 아니, 있나요? 이거 잘 견딜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2층 이상의 주차 건물은 2톤 이상의 차량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부딪혀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주차장법상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규정보다도 더 폭넓게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고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동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하로 떨어진 자동차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있던 사고인데요. 이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발이 빠지거나 또는 자동차가 추락해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다고 이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닫혀있는 주차장 문을 들이받은 차량이 이렇게 지하로 추락합니다. 네. 이 주차장 철판이요, 갑자기 8m 지하로 떨어지면서 네,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이런 황당한 고장으로 안타까운 운전자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거 자동차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찢어지면서 저 밑으로 추락을 해? 저거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주차장 관리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소비자원에서 기계식 주차장 60곳을 조사를 했는데 4군데 중에 1군데꼴로 지금 운반기하고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참혹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네. 발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이제 출입구가 열렸다 하더라도 운반기가 제대로 다 잘 내려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네, 주차장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운전자도 잘 알아보고 네, 이제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주택 지붕에 자동차가 떨어졌다고요. 네. 지붕에? 지붕에 어떻게 자동차가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옥상 주차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옥상 주차장 규정과 또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옥상 주차장에 있던 택시가요, 4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어머. 네, 주차하던 택시가 옥상과 주택 난간 사이로 추락하기도 어허. 하고요. 일부 주차장은 주차선이 없고 또 보호 장비도 없어서 만약 차량이 운전을 잘못해서 떨어지면은 바로 아래 주택가로도 어이구.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저거는 그냥 자동차 자체가 아니고 저 밑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지붕을 뚫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다 다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건 사실 큰일 날 수 있는데 관련 법규가 있어요. 옥상 주차장 관련 법에 따르면 이렇게 옥상에서 설치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법이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건물 자체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법 규정이 적용이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저 아이템들이 놀랍네. 네, 좀 충격적이기도 네. 하고요. 네, 오늘 야.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설이 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바쁜 주가 될 텐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